네, 새로운 코너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수의 월스트리트 나우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원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나요? 일주일도 빠르고, 네. 네, 뭐 워낙 이벤트들도 많고. 맞아요. 네, 뭐 요즘은 그냥 일주일이 한 달 같아요 지금. 시간 지나가는 게. 저는 주말 동안 뉴스 보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뉴스 보시면 항상 나오시는 두 분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저는 사실 시작하면서 네.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통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참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애들도 아니고 이게 장난하는 게 서로 누구는 했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통화를 할 정도라는 것은 밑에 실무진들이 사실 미리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고 나서 정상들이 이제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내가 한 걸로 간주해달라 뭐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해달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한 거다? 한 거다 이 정도면 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게 이제 또 아시안이잖아요. 네. 아시안은 또 이렇게 또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직접 통화를 해야 하는 거지.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는 직접 이 전화기를 붙잡고 뭐 누구 통역사 옆에 끼고 뭔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 분 다 믿자. 이쪽은 한 것 같이 안 한 거고 저쪽은 안 했지만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 오해가 심한 상황이다. 네, 서로가 이제 그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서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풀리기에는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약간은 톤이 달라졌다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좀 톤이 달라졌다 확실히. 확실히 이제 달라진 게 눈에 보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치킨 게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죠? 분명히 이제 양쪽에서 달려오다가 자기들 이제 리스크를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중국 쪽은 이제 반도체다. 그다음에 미국 쪽은 히토를 포함한 이제 다양한 거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그 조만간 3, 4주 안에 무슨 뭐 협상도 있을 거다. 막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얘기하는 게 중국한테 얘기한 게 자, 너희들이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관세를 내려준다. 그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이게 뭘 왜 싸우는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히트로라면 히트로를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농산물 뭐 이런 걸 사달라면 사달라던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잉을 다시 갖고 가라던가 뭔가가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이제 가만히 이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8개 반도체 품목 특히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은 일단 관세를 철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수출할 때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일단은 니네 관세 내렸으니까 이거 규제 안 해주면은 우린 반도체부터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 딱 이렇게 지금 느낌은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건지. 자존심 싸움 아닐까요? 자존심을 그렇게 지금 뭐 내놓을 때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파악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양쪽 간에 분명히 이제 뭔가 이제 출발점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양국 간의 이제 관세 문제가 일단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주세요 계속 이거거든요. 콜미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누군가 전화할 거예요. 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은 됐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다.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 오는 충격을 분명히 줄이려고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요게 지금 하나 지난주에 보였고 하나가 또 지금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요건 제가 내용에 지금 안 썼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갑자기 지난주에 일본하고 이렇게 막 협상을 하는데 안 됐어요. 안 됐죠. 뭔가가 좀 안 됐어요. 예. 막 꼬였어요.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갑자기 일본 애들이 왜 갑자기 머리를 빳빳이 들고 갑자기 또 대들었을까? 막 그런 얘기가 좀 나돌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딴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미국 국채를 누군가가 덤핑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중국이라고 의심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8,700억 달러 갖고 있는데 별로 없어요. 이제 많이 팔아갖고. 근데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팔았다는 게 나왔어요. 아하. 근데 일본 애들이 정부 애들이 판 게 아니라 일본의 금융기관이든지 개인 투자가들이 판 거예요. 민간에서. 예, 한 200억 달러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방인데, 동맹인데.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갑자기 이제 말하라고 합의가 계속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옛날에 1984년에 나온 프라자 합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때 이제 2017년도 말하라고라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자기 별장에서 중국 뭐 시진핑부터 불러갖고서는 이제 쉽게 해서 다구리 친 거죠. 다 모아놓고 쉽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 딱 그때 얘기했던 게 환율 문제를 이제 미국 달러를 약세로 가게 하고 나머지 나머지 통화들을 강세로 가게 한 다음에 옛날에 프라자 합의 같은 것을 이끌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되게 반발이 심하죠. 이제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0년물 장기국채 쿠폰 없이 발행했는데 사가라. 참 웃기는 거죠. 쿠폰도 안 주는데 100년짜리를 사가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환장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딱 튀어나오면서 일본 협상단들이 사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프라자 합의를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후로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 되었어요. 일본이. 이제 30년 돼가죠. 30년 됐잖아요. 네. 이거 잘못하면 5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협상단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충격이 딱 온 거예요. 이러면 우리 또 50년 가야 되는 거야? 환율 문제가 딱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관세가 이제 유연하게 바뀌는구나 생각했지만은 네. 동시에 이제 환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관세 문제하고 이제 환율 문제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1984년도를 보면은 그때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냐면은 쌍둥이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 두 개만 없애주면은 그러면 미국이 강대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냐? 옛날에 환율 조작을 했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번에는 관세를 들고 나온 거예요. 관세를 부과해 갖고 연방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겠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무역 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줄이려면은 수입은 그대로 놔두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할 게 없는 거예요. 제조업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조업부.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수입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핀트가 좀 벗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환율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가 이제 피 그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이제 말하라고 합의가 자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갑자기 앞에 떴어요. 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 TR 이제 대표 그 장관이 사실 이제 대표. 전면에 떠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딱 앞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USTR은 관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무장관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거죠. 환율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어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 뭐 대한민국 2+2 관세 협상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 다들 말렸어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갔는데 결국은 뭐 7월 달에 뭐 패키지 협상 한다고. 뭐 7월 달이면 정권 바뀐 다음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오셨잖아요, 지금. 네.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본 튀어나오고 환율 변수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일단은 관세가 조금 더 유연해지면서 시장이 그걸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환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조금 이제 제한적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폭락 전까지는 일단 한번 회복을 해줘야 된다. 쌍바닥 짚고 폭락까지는 한번 올라가줘야 된다. 그게 이제 S&P가 한 5,800. 5,800.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18,000 이 정도까지 있거든요. 이 정도를 한번 회복해줘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환율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5,700, 18,000 멀었는데요. 꽤 멀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오늘 일본에서
그 LNG 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금 전에 TBS, 일본 TBS에서 미국의 대두와 옥수수를 좀 수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어요. 약간의 스탠스가 변화하는 게 그렇죠. 그런 환율 쪽에서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지수 말씀해 주셔서 5,700과 18,000 갈 수 있을까요? 이번 갈 수 주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저는 이번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것보다 그 실적이 저는 좀 받쳐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적 때문에. 예,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뭐 실적 발표했을 때 딱 보시면 테슬라가 한 매출이 마이너스 13% 전분기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쪽 빼고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나머지를 보면은 뭐 IBM, GE 에어로스페이스,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램 리서치, 알파벳도 시장 전망치보다 1%가 더 나왔어요. 네. 인텔은 한 3.7%가 더 나왔고, 인텔은 EPS가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빼고 다 좋아요. 이번 주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저희가 뭐 29일은 뭐 코카콜라, 비자, 뭐 화이자, 스포티파이, 스타벅스, 페이팔 쭉 나오겠지만은 30일 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매출이 이번 분기가 한 685억 달러 정도 지금 나오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한 전망치예요. 전망치가. 그 다음에 메타도 한 414억 달러 지금 매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전년 1분기에 비해서 13%가 증가한 수치예요. 퀄컴도 이날 나와요. 105억 달러 얘기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분기 23%가 증가한 거예요. 5월 1일 날 볼까요? 애플 나와요. 애플은 이제 542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3.8% 정도. 여기는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한 8% 넘게 지금 매출 증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라일리 볼까요? 전년도 1분기에 비해서 45% 증가한 걸로 지금 나와요. 전망치가. 그러니까 이 전망치들을 보시면은 2025년도 있잖아요. 올해 매출 전망치 24년도에 비해서 매출 전망치 그 정도 증가폭을 1분기에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드려요. 빅테크들 보시면은 애플은 올해 전망치가 한 4% 정도가 나와요. 사실 2025년도. 그 다음에 테슬라는 올해 전망치가 원래 16%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돼갖고 11%로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그런데 애플하고 저는 테슬라는 이 전망치가 달성되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중국 때문에. 그런데 메타라든지 지금 보시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데들은 제가 봤을 땐 충분해요. 지금 이미 엔비디아는 지금 1분기 지금 5월달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 5월 말에 나오겠지만 말이죠. 예, 1분기가 지금 매출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지금 40% 정도 지금 매출을 더 높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팩트셋이 그 얘기를 했어요. S&P 500 기업 실적 전망치가 올해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정도 감소 예상을 했는데 빅테크 쪽에서는 뭐 한두 개 종목 빼고는 우리가 예상했던 종목 빼고는 다들 지금 실적 전망치보다 더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게 그거죠. 2분기 가이던스를 지금 제시를 못한다. 그러니까 철회하고 그렇죠. 지금.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일단 관세 정책이 되게 유연하게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가이던스를 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 정도라고 보면은. 그래서 사실, 예. 이런 실적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번 주에 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번 주에 뭐 다 나와요, 사실. 그렇죠? 애플, 뭐 많아요. 아마존,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메타, 퀄컴 다 나온단 모르는 말이에요. 회사가 없어요. 여기만 좀 버텨주면은 저는 오늘도 지금 스타트한 거 보시면 반도체하고 AI 종목, 그다음에 금융주는 지난주에 실적이 좋았는데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은행주들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산업재들 뭐 이런 거 보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이제 트럼프 전략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유연하게 좀 바뀌면서 이따 또 하나 더 추가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 이제 파월 의장도 좀 뭔가 해주셔야 될 때가 왔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머리 숙이고 다니지 마시고 좀 머리 좀 딱 피고 좀 어깨 좀 피고 좀 뭔가 좀 해주셔야 될 때가 됐는데 네. 요분도 좀 뭔가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따 지표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요번 국가에다가 이제 실적까지 좀만 잡아준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그동안 좀 이 폭락했던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건 좀 한번 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오르게 되면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4월 2일 날 관세 부과 이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조금 채울 수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난주에 지표 발표된 것들 보니까 네. 아직 그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관련돼서는 기관들도 그렇고 네.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표를 보실 때 심리 지표하고 실제 실물 지표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심리 지표가 대부분 나왔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제조업 PMI가 50.7예요. 뭐 조금 올랐어요. 예? 2월 달에 비해서. 근데 3월 서비스 PMI가 51.4로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다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한 1분기 GDP 나오가 마이너스 2.5%. 역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GDP가 마이너스 2.5가 떠진다는 얘기죠. 역성장. 그럼 이건 완전 경기 침체란 거죠. 네. 그다음에 미시간대에서 얘기한 4월 인플레이션 기대치 1년이 6.5%예요. 1년 동안 앞으로 인플레이션 6.5%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다음에 5년치 인플레이션은 4.4%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심리 지표를 딱 본다 보면은 이거 당장 지금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거죠. 근데 심리 지표가 아니라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실물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4월 30일이죠. 수요일 날 1분기 GDP 성장률 나와요. 네. 그런데 지난 분기죠. 작년 4분기가 2.4%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한 전망치가 0.4% 정도 성장치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이 정도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30일 날 같은 날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난단 말이에요.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잖아요. 네. 지금 이제 2월 달이 PCE 지표가 2.5% 상승했고 그다음에 근원 PCE 지표가 2.8% 상승했어요. 이게 그 2월 달치가 1월 달에 비해서 한 0.2% 포인트가 다 내려간 수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번 3월 달 요 지표들도 한 0.1% 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비를 미리 땡겼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달 노동 보고서가 이제 5월 1일 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실물 지표예요. 실업률이 이제 4.2% 지난달하고 똑같을 거다. 그다음에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12만 5천 건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3월 달에가 그 전달에 20만 9천 건인데 거기에 비해서 한 8만 건이 훅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평균 시간당 임금은 뭐 한 3.8% 그대로 이제 증가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란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은 확실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고용도 보시면은 농업 부분,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 변화를 보면은 확실히 떨어져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해서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경기 성장률도 떨어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불안했던 게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은 일단 빼고 네. 그럼 경기 침체가 먼저 올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연준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심리 지표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관세로 인해서 실질적인 하드 데이터, 실물 지표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실물 지표가 떨어지는 시점이 여름이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럼 그때까지 연준은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금리를 내리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연준이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진짜 실물 지표를 다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두 가지 지금 논쟁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거죠. 지금 4.5% 사실 높다. 지금 금리도 높다. 인플레이션이 사실 지금 계속 3% 이내로 지금 계속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업률도 사실 이 정도 4.2%로 버텨주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처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 수치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연준이 사실 인플레이션 이런 걸 다 감안한다고 보면은 이미 기준금리를 2% 중반 아니면 3% 초반까지는 원래 내려야 되는 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준이 또 그 쉽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 그걸 갖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계속 몰아야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건 그거예요. 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버티긴 쉽지 않다. 왜냐면은 계속 선제적으로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경기 다 망친다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일단 5월 7일이죠. 네. 뭐 다음 주에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반응은 없는데 6월 18일에 기준금리 25p 인하 가능성 한 60%까지 올라갔어요. 오,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7월 30일이 지금 한 50%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9월 17일은 지금 43%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봐서는 점도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6월달, 9월달 일단 두 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6월달 정도 해봤자 지금 이제 뭐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네, 얼마 그렇죠?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렇게 된다 보면은 시장이 그걸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파 회장이 너무 버티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독립성이라는 네. 것이 사실 연준 입장에서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사실 중요한데 예. 그걸 이제 사실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왜냐하면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진짜 되게 선제적으로 엄청 강하게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벤 버냉키라든지 옐런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 지표를 확인하면서 미리 이렇게. 윈도우 가이던스예요. 네. 미리 이제 가이던스를 던져주고 그 네. 다음부터 하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게 좀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린스펀 스타일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같이 윈도우 가이던스 같이 아주 시장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다가 미리 언지를 줘갖고 시장 충격을 이제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 건지 그건 사실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정도 이 정도로 시장하고 괴리가 생기는 것은 확실히 파월 의장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백악관의 코멘트를 보면 확실히 뭐 지금 파월 의장이 이끌고 있는 연준이 정치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적은 국채 금리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4.3 오늘 같은 경우에는 4.2 후반대에서 지금 묶여 있는데 네. 이게 백악관에서 원하는 대로는 내려가지 않는 상태로 좀 고착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내린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이십니까? 일단은 저는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이제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고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게 그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4.5%잖아요. 네. 뭐 1년물, 2년물 금리들은 보면 한 4.1%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보시면은 이제 10년물, 20년물, 30년물로 갈수록 지금 4% 밑으로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 근데 사실 그게 한 3주 전에 그런 신호가 왔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때 이제 외국 기관들 특히 일본에서 매도. 금리를 아주 뭐 채권을 갖다가 덤핑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백악관이라고 이제 재무부가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 덤핑을 칠 때는 사실은 이미 미국 재무부하고 사실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여태까지 미국 프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의 뜻에 거슬려서 한 적은 없어요.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게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번에 사실 덤핑 친 게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라든지 일본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민간 투자자들하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에는 팔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민간에서 얘들이 한 팔았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당황한 거고, 그러니까 같이. 미국 정부도 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네. 거냐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지난주에 사실 그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뭐 그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이 만약에 현재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 경기 침체가고 있죠. 네.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고 좀 더 내려올 수 있죠. 이렇다고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단기금 역전 현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장기 금리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던 10년물짜리가 4% 뚫고 밑으로 내려간 거죠. 3.998까지 네. 내려갔었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그냥 시장에 나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도 이제 뭔가 해야 되죠, 그렇죠? 국채 발행을 좀 줄이고, 뭐 기타 등등을 좀 해야죠.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추가적인 안정화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럼 이제 환율 정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환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국채를 발행해 갖고 억지로 매긴다던가 아니면 장기 금리를 내리게 만든다던가 둘 중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장기 금리가 알아서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 연준이 굳이
간섭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내려간다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환율 정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하는 바람에 금 가격도 이제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은 또 올라요. 그래서 네. 지금 금의 피크아웃과 비트코인의 상승 요걸 어떻게 좀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측면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두 가지가 사실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예. 지금 뭐 상관관계는 그렇게 뭐 크진 않고요. 비트코인이 뭐 95,000 먼저 이제 회복이 됐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다른 것보다 폴 애킨슨 그 지명자가 어제 지난주에 임명이 됐어요. 네. SEC 예, 의장이요. 의장으로 예. SEC 의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한 거의 100일 동안에 지금 상원에서 계류 중이었었거든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뭐 게리 캔슬러 후임으로 지명은 뭐 바로 했었는데 후임으로 이렇게 이 지명이 안 된 게 지명이 아니라 임명이 안 된 게 사실 이분이 이제 그 사실 리플의 사회이사예요. 그 문제가 사실 상원에서 불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오시자마자 뭐 리플에 대한 규제 완화 막 이런 얘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리플이 좀 세게 움직였거든요. RXP가. 근데 네. 일단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SEC로 오면서 명확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암호화 시장 성장을 이끌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코인 시장에 그동안에 없었던 다시 모멘텀을 좀 불어넣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난번에 행정명령 사인한 것 중에서 이제 국부펀드 사인을 해놨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행정명령 사인하면 이제 보통 100일 이내에 이제 이 해답을 내야 돼요. 그게 네. 이제 5월 중순까지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을 담는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게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방향대로 이제 다시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세를 이끌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95,000인데 일단은 저는 항상 보는 게 한 10만 5천 달러 정도가 아마 변동성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현지에서 10만 5천까지요. 예, 10만. 지금 뭐 9만 5천이니까 10,000달러 정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제가 10만 5천 달러 정도 되니까 손바뀜이 되게 셌어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개인 투자가들이 팔고 그 기관 투자가들이 받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는 ETF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 기업체들이잖아요.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사니까. 이제 그 유보금을 이제 그걸 담아간단 말이에요. 그 손바뀜이 15,000달러에서 되게 컸었거든요. 10,000달러 넘어가자마자. 그래서 네. 그거 감안한다면 15,000달러 정도가 미국의 정책을 반영한 그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 지금 온스당 지금 4월 21일 날 3,425달러까지 지금 최고치를 친 다음에 네. 지금 뭐 3,300달러까지 좀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는데 금 가격 일단 미국 달러 강세 해지를 하는 건데 요즘 다시 이제 그 미국 국채 그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간 강세로 돌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지 수위가 좀 사실 감소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 사재기죠. 왜냐하면 중앙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을 한번 사면은 안 팝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해지를 하기 위해 살 때는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든지 옵션 같은 거 갖고 해지를 해요. 금 선물 옵션. 그런데 중앙은행들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금 대신에 이제 달러 대신에 금을 이제 만약에 매수한다 했을 경우에는 한 번 사면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네. 현물 가격이 되게 강세입니다, 사실은. 어. 선물 옵션보다 현물 가격이 더 강세예요, 지금 네. 금 시장은요. 그래서 저는 요거 본다 그러면은 달러가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로 이제 만약에 이제 정책을 또 이제 끌고 간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만 본다면은 금 가격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해지 수요가. 아직도 그렇죠. 있다? 네, 해지 수요가. 해지 수요가 있을 거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중국을 비롯한 뭐 프랑스, 뭐 스위스 다 금사재기는 뭐 계속 갈 것 같아요, 중앙은행. 네. 근데 금이 없어요. 금이 실물금이 생산량이 없죠. 줄어들었어요. 많이 네,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실물금들, 중앙은행들이. 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생산국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다들 뭐 남아프리카 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어갖고 많이 사요. 네. 많이 생산해요.
그다음이 캐나다, 호주 한 4등 정도가 사실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중국이 지금 자기들이 생산한 걸 다 그냥 중앙은행에 들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금이 안 풀려요 지금.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지금 불안하니까. 유통량이 없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물 가격이 되게 세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 현물 가격이 계속 강세로 간다 그러면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달러 약세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저는 일단은 한 3만 5, 제가 자꾸 막 요즘 막 단어가 단위가 높아지니까 3,500달러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로 가면 해지 수단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3,500달러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건 시장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수도 강세, 금도 강세가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 금은 변수가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이제 매수세 이런 게 사실 더 커요. 네. 주식 시장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뭐 전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지면은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제 금이 수요가 더 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달러의 약세 강세 이거 같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3분의 1을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금이 2차 세계대전 때 브레튼 우드 체제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금을 다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네. 그 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는 50%였는데 네. 전 세계 금에 중앙은행 금에 근데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을 늘리면서 지금은 33%란 말이에요. 3분의 1을 미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금붕이 체계가 깨지긴 했어요. 깨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은행이 금을 갖고 있는 그런 비중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금은 무조건 가격은 다른 것보다 미국의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조금 이제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투자 전략을 여쭙기 전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행사를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대표께서 보시기에 트럼프의 100일 평가를 좀 하자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아직 힘들다. 네.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된다. 네. 시진핑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 쪽에서 뭐라 했냐면은 자기들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네.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국민들의 그 뭐랄까 인내심이죠. 인내심이 길다 우리는. 그쵸. 우리는 인내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문화혁명도 다 문화대혁명도 겪으면서 그런 걸 다 겪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고통을 겪어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너희들은 겪을 수 있겠냐. 그렇다고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100일 동안 지금 벌써 이 미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100일 동안에 갑자기 무서운 걸 겪었어요. 지금 시급한 걸 겪었어요. 그런데 더 겪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 그런 걸 본다면은 일단 시도는 했지만은 이게 결과를 도출하는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더 지울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야 국민들이 더 참고 버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번뜩 생각난 게 지난주에 매수콜을 주고 가셨어요. 네, 그렇죠. 매수하셨죠?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매수콜. 유효합니까 아직도? 그럼 유효하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 급락폭은 한번 다 메꿔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뭐 그 정도 미국 시장은 뭐 충분한 시장이고 누가 뭐 돈이 빠져서 뭐 다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좋은 순서대로 빨리 지금 미국 시장 탈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 갖고 있는 어딜 또 가도 이 정도 시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시장이 없어요. 뭐 한국 저희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돈이 들어와도 오죽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또 매도를 때리겠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겁니다. 저평가돼서도 매도를 때리잖아요. 네. 그만큼 미국 시장은 견조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정도 저평가된 시장에서 매수콜을 안 하면 도대체 언제 사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 주에는 그 갭은 충분히 이제 매수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은 네. 그 갭은 충분히 메꿔낸다. 그 변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세 민감도가 확실히 둔화돼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주 발표된 이제 이러한 그 아까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벌써 시장에서 6월달 기준금리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요 기업 실적들이 지난주에 사실 괜찮았는데 뭐 네. 가이던스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 주에는 그 문제를 조금씩 이제 기업들이 이제 짚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3가지가 저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계속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딱 집권이 이제 취임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봤던 게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거든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제조업을 막 부활하고 막 이런 건데, 규제 완화의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반도체 AI,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는 핀테크라든지 코인, 세 번째는 이제 인프라 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재하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 체인들. 이게 이제 사실 뭐 환경 문제 다 엮여갖고 이제 규제 하나 쪽이었거든요. 이런 쪽이 하나의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식시장이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쪽을 그래도 끌고 가셔라. 특히 이제 오늘도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AI 오늘도 올라요. 네. 그다음에 핀테크하고 이제 코인 금융 쪽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쪽하고 산업재 좀 보세요. 되게 많이 잘 올라와요. 네. 이게 하나가 엮여갖고 사이클로 지금 돌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계속 저는 보시면서 이번에 저감에서 한번 계속 붙잡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딱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보내드리기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쉬워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장이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게 AI 반도체 덕분에 오른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3년차 시장에 그만큼 오를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걸 AI 반도체가 그만큼의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자. 성장률을 밸류에이션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무슨 밸류에이션이야, 이건 예. 그냥 달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안정화되고 조금 이제 약간 다운될 때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보야 돼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보면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언젠가 한번 찍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밸류에이션 중에서 좀 높은 애들은 팔란티어라든지 테슬라는 아직도 높다. 네. 애플도 조금 아직도 높긴 한데 조금 더 조정받으면 괜찮을 수도 있다. 얘기 드렸고,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아까 제가 실적 전망을 얘기를 했어요. 이 네.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갖고도 지금 포워드 PER을 지금 20배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20배예요, 지금 보시면. 애플이 한 28배 이 정도고 메타도 20배, 뭐 엔비디아 22배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어디 가서 네. 22배 잡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주가가 그렇게 올랐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그치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붙잡고 가셔라.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반대로 네. 코카콜라, 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50배예요. 그런데 싸다고 그걸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원래 뒤집혀지네요. 소비자는 원래 높게 붙잡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성장주가 100배, 200배가 된 애들이 지금 20배인데 그걸 못 잡으면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요? 저는 그게 모멘텀이라고 지금 봐요. 네. 저희가 뭐 더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혹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번 좀 지난주에 사셨어야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그랜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